문재인 대통령은 12월 23일 월요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서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중국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오찬을 가질 예정이며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정무수석 등 8명을 후보자 매수와 관련된 공직선거법과 후보 사퇴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은 똑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년 12월 달력을 넘길 때마다 다음으로 배우 정보석 씨가 대통령 내외께 사랑의 열매 모형을 전달하겠습니다. 내리는 힘나고 쓸쓸하지 않아. 네, 12월 20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신반장, 조금 전에 이제 김현종 차장의 발표도 저희가 들어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외교 일정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데 아베 총리와의 양자회담도 잡혔죠. 네,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한일 네. 정상회담이 15개월 만에 열립니다. 네. 김현종 2차장이 양국 관계를 고려했을 때 회담이 네. 열리는 것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했고요. 네. 뭐 수출 규제 문제, 지소미아 문제 두루 네.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최 반장, 청와대 하명 의혹 수사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문제점을 제기해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특검을 도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일단 특검 문제는 보류하기로 한 거죠. 네, 오늘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요. 일단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네. 일단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만약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네. 그때 가서 이 특검을 추진할지 좀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그 밝혔습니다. 당내 공정수사특위인가요? 거기서는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었죠. 네, 앞서 뭐 그러한 취지에 따라서 네. 이제 최고위에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일단 최고위의 결론은 네.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이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이를 시작하죠. 오후에 들어온 속보고요.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옛 광주 교도소 부지에서 수십여 구의 시신이 발굴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은 무연고 묘지 개장 작업을 하면서 신원을 알 수 없는 6월 40여 구를 발굴했다는 거고요. 김호수 장관 대행, 법무장관 대행과 문찬석 광주지검장 등 관계자들이 오늘 현장을 찾아서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김호수 장관 대행 명의로 여러 가지 또 이제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개장 작업이 이루어진 무연분묘, 그러니까 연고가 없는 무연분묘는 교도소 안에서 사망했지만 가족 등 연고가 없어서 매장된 곳이죠. 무연고 사망자는 보통 이제 신원 표식이 있습니다. 만약에 표식 자체가 없는 유골이 확인된다면 그동안 5.18 당시 안 매장된 행방불명자들이 그 주변에 묻혀 있을 수 있다라는 의혹 제기가 많았는데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게 5월 단체 측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DNA 분석 등을 통해서 정확한 신원 확인 작업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김호수 장관 대행이 지금 현지에서 또 조사를 진행하는 작업을 또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민주당 내 선거 준비 작업도 늦춰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선거법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요.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선거법을 마무리한 뒤에 영입 인사를 발표하기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에 따라서 선대위 출범, 공약 공개 등 일정도 연동돼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은 인사청문 일정은 여전히 패스트트랙 협상과 맞물려서 안개 속이고요. 잘못하면 이낙연 총리의 당 복귀가 늦어질 수 있다라는 게 민주당 내부의 고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총리를 또 선거에 내년 총선에 좀 이제 그러니까 앞부분에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게 또 민주당의 전략이잖아요. 자세한 국회 상황은 고반장 발제 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2020년 회계연도 방위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로 잡혔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약 56조 원 규모인데요. 2013년부터 시작해서 8년째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내년도 방위 예산을 보면요. 두드러진 부분은 공격형 방위력을 키우는데 많은 돈이 투입되는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국회 패스트트랙 협상과 내년 총선 소식부터 짚어보고요.
청와대발 뉴스와 외교안보 소식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기재부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 속보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고석승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오늘까지만 기다려보겠다는 사실상 최후 통첩을 민주당 측에 보냈습니다. 민주당은 협상이 지지부진한 선거법 대신에 검찰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인데요. 정의당 등 3+1 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야, TV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신기하네요. 뭐가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중심에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대한민국 심장 같아요. 네, 이 드라마 속 대사처럼 저도 처음 국회 취재할 땐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중심, 심장. 자, 그런데 요즘은 그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4+1 협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석패율제 도입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건데 정의당은 사실상 오늘 최후 통첩을 내놨습니다. 오늘까지 기다려보겠다는 뜻입니다. 정의당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협상할 시간이 아니라 결단할 시간이라는 입장에서 이미 월요일 날 저희 결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미 쟁점도 다 해소가 됐습니다. 뭐 남은 쟁점이 아주 미미한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당장 오늘이라도 결단이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4+1 협의체를 통한 선거법 개정안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석패율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석패율제 도입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지난번 얘기했지만 4+1과 협상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4+1과 협의한다고 그랬죠. 안 한다가 아니라 다만 기존의 그 원칙을 벗어나는 협의는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석패율 문제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은 뭐 기본 원칙에서 바뀐 게 없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여야 4+1 협의체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한국당은 오늘도 4+1의 선거법 개정안 협의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을 위한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했습니다. 그렇게 연동형 비례제를 하겠다고 강행을 하면은 우리도 그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당장 창당 작업에 착수하는 건 아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에 대비해서 검토는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국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어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당 만들겠다는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나라는 생각 안 하고 자기네 정치, 자기네 의석수만 생각하는 그런 거대 양당의 폐해가 그 말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손학규 대표의 이 발언이 알려지자 한국당 오늘 발끈했습니다. 북한식으로 말하면 낯짝 두껍기가 곰 발바닥보다 더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선거법을 워낙 엉터리로 자기네들 이익과 자기네들 밥그릇 챙기기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런 불법적이고 변칙적인 제도를 만들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에 이렇게 대항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는데, 그게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정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낯짝 두껍기가 곰 발바닥보다 더한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곰이 명예훼손 같다. 곰이 또 명예훼손. 예. 자,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 협상과 별도로 검찰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국민 여론을 고려해서라도 더 이상 국회를 개점 휴업 상태로 둘 수 없다는 거죠. 내년에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이럴 때 국회가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그리고 다른 야당 의원님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부수 법안 그리고 이미 합의된 민생 법안이라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민주당의 원포인트 제안에 한국당은 물론이고 여야 4+1에 참여 중인 다른 야당들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민생법안 당연히 처리해야 되는데 빨리 이 지금 이 난장판 국면을 좀 빨리 해결해라. 이게 국민들의 저는 요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제도하고 그다음에 검찰개혁 법안하고 민생법안하고 다 일괄 처리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연내에 덜어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국회 관련 소식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립니다.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선거법 놓고 연일 공방, 공전 국회 언제까지? 네, 금요일에 친구, 주말에 길잡이, 금요 고다방 시간입니다. 최근 이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트로트가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이 또 있어서 이 선거운동 노래로도 트로트가 많이 이용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관련해서 이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박상철입니다. 다정의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금요 고다방의 사연을 또 그리고 신청곡을 보냅니다.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21대 총선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이번 주부터 시작됐는데요. 벌써 많은 분들이 뜻을 품고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선거 시즌이 되면 제 노래 무조건 빵빵, 항진이 많은 곡들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골 선거송으로 사랑을 받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선거철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듣곤 하실 텐데요. 선거에 나가시는 분들이 국민이 정말 필요로 한다면 무조건 달려간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를 비방하거나 또 싸우기보다는 무조건 정정당당하게 또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운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런 의미로 제 노래 무조건을 신청합니다. 무조건 무조건이야. 네, 국민가요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는 노래죠. 무조건의 주인공 가수 박상철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최근엔 트로트 신인 가수죠. 유산슬 씨와 함께 활약하는 모습도 TV를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 자, 사연 감사드립니다.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이번 주 시작됐는데요. 오늘 사연대로 내년 총선은 더 공정하고 더 깨끗한 그런 경쟁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청곡 무조건 들으시고요. 금요 고다방은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무조건 달려갈 거야. 네, 최 반장이 앞에서 들썩들썩하는데 형 못 봐주겠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논의 오늘도 국회에서 계속 진행 중이죠. 이런 가운데 한국당의 이른바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 문제, 어제도 이제 고 반장이 설명했지만 계속해서 정치권에 화제가 되고 있죠. 논란과 함께. 예, 그렇습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어제 이 관련 언급을 내놨는데요. 오늘 또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바통을 받았는데 이 여야 4+1 협의체를 향해서 지금 선거법을 당신들이 워낙 엉터리로 만들다 보니까 자기들 이익 밥그릇 챙기기로 끌고 가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대항한다라는 그런 경고 차원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심재철 원내대표도 연동형 비례제를 하겠다고 강행을 하면 우리도 그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한 겁니다. 다만 비례 위성정당을 지금 당장 내일 당장 만든다거나 구체적으로 무슨 로드맵이 있거나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창당이 임박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네, 여야 이 4+1 협의체 정당들은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 잇따라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총선형 위성정당 비례한국당을 만든다는 계획이 이미 보고됐고 또 중앙선관위에 등록 직전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면서 이 모든 극단의 배후는 황교안 대표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의당
민주당의 심상정 대표는 위성정당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라면서 어떻게 그런 공당이 그런 탈법적이고 주권자의 뜻을 노골적으로 왜곡하겠다는 망언을 할 수 있느냐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네,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4+1 협의체에서는 강하게 또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심재철 원내대표, 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은 당장 창당하겠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뭐 언제든 할 수 있다. 뭐 그런 뉘앙스가 이제 동시에 읽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나저나 최 반장, 오늘 청와대가요,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3시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국회에 제출을 했다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임명 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년 1월 8일 전까지는 마쳐야 되는 겁니다. 국회 상황이 지금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청문회도 그렇고 이후 임명 동의안 본회의 처리도 난관이 예상이 되는데요. 선거법 개정안 협의 과정에서 총리 임명 동의안 처리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의 협상 카드로 쓰일 수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네, 위성정당 얘기까지 나왔고 또 4+1 내부에서도 지금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여야 간의 여러 가지 대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의 국회 복귀가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안개 속 시계 제로 상황과 다름이 없는데요. 일단 차기 총리 임명이 늦어질수록 이낙연 총리 당으로 돌아오는 일정도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만약 총리 임명 동의안 표결을 위한 이 국회 본회의가 미뤄져서 지역구 출마 후보자 이 공직 사퇴 시한이 있습니다. 1월 16일인데 만약에 이걸 넘겨버린다. 그러면은 총리가 바뀌어도 이 총리는 지역구 출마가 법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낙연 총리가 국회로 돌아가는 방법은 비례대표 출마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신속한 총리 교체를 위해서라도 선거법 개정 같은 이런 지금 현안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네, 물론 이낙연 총리가 정세균 후보자 임명 과정과 별도로 공직자 사퇴 시한에 맞춰서 물러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당분간 대행을 맡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총선을 위해서 국무총리직을 비워놓기에는 또 정치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기 쉽지는 않은 카드고요. 민주당이나 이낙연 총리나 결국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선거법 개정안 등 이 패스트트랙 전국을 다음 주 안에 마무리 짓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을 이 공직자 사퇴 시한 전에 마무리 짓는 겁니다. 네, 다음 주에 이따 살펴보겠지만 외교안보도 중요한 일정이 많고 정치적으로도 다음 주가 아주 분주한 한 주가 되겠네요. 네, 크리스마스 때 정치부회 한다는 얘기 다시 한번 또 슬쩍 얘기해 보고요. 이낙연 총리가 어제 출입 기자단과 송년 간담회를 했잖아요. 사실상 송별회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향후 정치적인 포부도 밝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간담회에서 국민이 이 갈증을 느끼는 것은 정치의 품격, 신뢰감이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제가 다시 돌아갈 그곳이 정글 같은 곳이지만 이 국민께서 신망을 보내주신 그런 정치를 견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떠나야 하는 때가 되니 그동안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의 무거움이 저를 짓누른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경륜과 역량과 이 덕망을 모두 갖춘 정세균 의원이 다음 총리로 지명이 돼서 정부를 떠나는 제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총선 역할론과 관련해서는요.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할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도 않았다라면서 그걸 내가 요청을 하거나 제안하기보다는 정당, 소속 정당의 뜻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사는 보류하려고 한다면서 이 총리직에서 물러나면 이 서울 잠원동 집으로 일단 갈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아무튼 국회 상황 지금 특별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정치회의 끝날 때까지는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고 반장이 국회 상황 좀 체크해 주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 국민명령 집행 한국 끝까지 투쟁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행보에 어제 오늘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중국 베이징에 있습니다. 베이징 또는 평양에서 북미 간 만남이 전격 성사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죠. 중국 측 카운터파트를 만나서 대북 제재 공조를 요청했으나 이 역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외교안보 관련 사안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약 일주일간의 한중일 방문을 마치고 오늘 미국에 복귀합니다. 방중 마지막 날인 오늘 혹시라도 북측 인사를 만나지는 않을까 끝까지 촉각을 곤두세웠는데요. 한중일을 거쳐서 닷새를 기다렸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Let me speak directly to our counterparts in North Korea. It is time for us to do our jobs. Let's get this done. We are here, and you know how to reach us. Hey guys, questions here in the airport. Are you going to meet the Chinese side? That's a question. 네, 중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 6시 25분 워싱턴엔 비행기를 끊어놨습니다. 베이징에서 만나려면 북한 인사가 어제 왔어야 하는데 최선희 부상, 김명길 대사 둘 다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도 발표할 추가 일정은 없다라고 했고요. 그럼 혹시 비건 대표가 평양에 전망해봤지만 오늘자 평양행 비행기 명단에 이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대신 어제 중국 측 카운터파트인 러자오휘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만났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해법을 논의했고요. 다만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선 시기상조 대 최선의 해법 등 이견을 보였을 걸로 보입니다. 중국 외교부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쯤 보도문을 올렸는데 미국과 북한이 가능한 한 빨리 대화를 제기하고 적극적인 신뢰를 구축해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추가 도발을, 미국은 대북 제재 압박을 멈추라는 주문으로 해석됩니다. 我们希望安理会能够发出支持政治解决半岛问题的一致声音，鼓励美朝双方尊重彼此关切，展现灵活诚意，相向而行。 네, 비건 대표 지난해 8월부터 폼페이오 국무장관 밑에서 대북 실무 협상을 총괄해왔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온 것만도 수차례고요. 직접 판문점으로 이동해서 최선희 부상과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있은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깜짝 판문점 회담이 이렇게 성사되기도 했었죠. 자, 그 외에도 우리 측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본부장을 비롯해서 또 이번에는 직접 청와대를 찾는 등 폭넓은 행보를 보였습니다. 일단 비건 대표가 오면 제가 원래 몸담고 있던 외교안보 기자들은 이 비상에 걸립니다. 숙소로 유력한 호텔부터 비건 대표가 가장 좋아하는 맛집, 그리고 또 북미 접촉이 이뤄질 수 있는 판문점으로 가는 그 길목까지 다 나눠서 지키곤 하는데요. 저는 이번 주에 다정회에 파견 온 덕분에 비건 뻗치기는 피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박현주 기자가 뻗치기를 피한 건 제가 휴가를 간 덕분이었고요. 조만간 겨울휴가 일정도 좀 짜야겠습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이 비건 대표의 공식 방한 코스, 호텔과 외교부 그리고 호텔 근처의 식당서 닭 한 마리를 먹는 겁니다. 자, 시작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당시 평양에서 2박 3일간의 협상을 마치고 돌아와서 밤 11시 고단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닭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국자를 든 채 활짝 웃는 모습이 조간신문 일면에 딱 실리기도 했었죠. 또 지난 8월에 방한했을 땐 귀국 일정을 하루 미뤘습니다. 혹시 닭 한 마리 먹고 가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엊그제 방한했을 때도 어김없이 닭 한 마리 먹었습니다. 자, 활짝 웃는 비건 대표만큼이나 관심이 가는 건 항상 방한길을 동행하는 이 앨리슨 후커 미 백악관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인데요. 자, 이 표정, 오늘도 또 닭이구나 하는 표정입니다. 아마도 뭐 후커 보좌관 저녁 먹으러 가지, 뭐 먹고 싶어, 나는 닭 한 마리가 좋아, 뭐 이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요? 참고로 다정의 회식은 늘 한우를 먹습니다. 자, 그런 비건 대표가 이제 명실공히 미 국무부의 서열 2인자로 승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임명하기 전이지만 본인이 지명했으니까 뭐 당연한 거고요. 중간 단계인 미 상원에서 부장관 인준안이 찬성 90대 반대 3,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습니다. 만약에 폼페이오 장관이 내년 상원 출마에 나설 경우에는 장관 대행까지도 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북 협상에 싣는 무게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Let me take a moment to wish all of you here today and all of the Korean people the very best during this holiday season. Those of us who are members of the Christian faith will soon be celebrating Christmas Day. As always, it is our fervent prayer and hope that this day will usher in a season of peace.
네, 이런 가운데 미국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화염과 분노식의 대응은 안 된다는 요지의 공개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북미 간 간극이 여전하고 싱가포르 이후에 발전이 없었다면서 너무 늦기 전에 진지한 외교적 플랜을 실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영변 등 핵시설의 검증 가능한 단계적 폐기 과정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화염과 분노식의 위협이 먹힐 거라고 믿는다면 심각한 오산이라고 했고요. 연말 도발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경책으로 선회할 가능성 견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Now we have the most powerful military we've ever had, and we're by far the most powerful country in the world, and hopefully we don't have to use it. But if we do, we'll use it. 네, 북한이 예고한 크리스마스까지 이제 5일 남았습니다. 도발이든 선물이든 다음 주면 윤곽이 드러나겠죠.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장관 인준 통과한 비건, 북미 접촉은 아직 빈손입니다. 네. 지금 비건 대표, 미 국무부 특별대표와 북측 인사와의 접촉은 지금 분위기로는 거의 무산된 걸로 일단 짐작이 됩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6시 반 비행기를 끊어놨다는 얘기가 지금 현지에서 들려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 시간으로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귀국 전 이 베이징에서 만날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지만 북한 외무성 인사가 어제 평양에서 나오지 않아 무산됐고요. 그럼 이 비건 대표가 전격적으로 평양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도 나왔지만 오늘 평양행 비행기 예약자 명단에 비건 대표 이름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워싱턴행 비행기를 끊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지난 16일 북측에 만나자 이렇게 요청을 하고 닷새를 기다렸지만 끝내 빈손 귀국하게 된 셈입니다. 네, 비건 대표 어제는 중국 측의 카운터파트인 러저우이 외교부 부부장을 만났습니다. 북한의 연말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중국의 대북 제재 공조를 요청했지만 이 역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은 보도문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단계적 동시행동 원칙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미국은 물론 북한도 반대하는 육자회담 재개도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자회담이요? 네. 육자회담으로 돌아간다면요. 그동안 중재자 또 촉진자 역할을 했던 우리나라의 위상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6나라 간에 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방정식이 복잡해집니다. 일단 다음 주 예정된 한중일 연쇄 또 정상회의가 하나의 변수가 되겠네요.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방중 첫날인 23일에 이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한반도 정세 간의 의견을 교환합니다. 그리고 오후 청두에서 리커창 총리와도 회담을 갖고요. 또 이튿날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방안 그리고 한중일 3국 협력 체제의 발전 방향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들어보시죠. 한일중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 동북아와 글로벌 차원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3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중국과 일본 양국의 건설적인 기여도 당부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한일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김 차장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15개월 만에 개최되는 양자 정상회담으로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춰 이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 한일 간 수출 규제와 또 지소미아 이 문제에 대해 정상끼리 만나면 항상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면서 수출 규제 문제에 관한 실무자 회의에서도 조금씩 진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이 예단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 그러니까 일본이죠. 상대방이 이를 물어볼 수 있으니 우리가 준비해서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강제징용 해법이죠. 1+1+알파 이 안에 대해서는 청와대 이 안에 대한 청와대 의견에 대해서는 항상 일관된 입장이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론적 입장 재확인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한반도 문제 유관국 중에 러시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한미일 군사동맹 관련 언급을 했다면서요? 네, 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연말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3국의 이 군사동맹 시도는 비건설적이며 역효과를 부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이를 통한 한미일 안보연합 강화에 대한 이 강한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동맹은 없을 것이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이 중국의 미사일 조기용보 체계 구축을 돕기로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По поводу союзов. У нас нет военного союза с Китаем, и мы не планируем его создавать. А то, что
пытаются в Восточной Азии создать этот военный союз, другие страны, вы сейчас их все только перечислили, США, Япония, Южная Корея, мы это видим, считаем это контрпродуктивным. Ни к чему хорошему это не приведет. 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 푸틴 대통령의 방금 보신 그 연례 기자회견 직후에 이 러시아 네. 모스크바 시내의 연방 보안국 청사 근처에서 이 괴한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보안국 근처에서요? 요원, 네, 오. 보안국 요원 한 명이 숨지고 또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범인은 사살이 됐고요. 현재 신원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총격 대상이 뭐 누구였는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시점상 푸틴 대통령 회견 직후이고 또 장소도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 청사라는 점에서 테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그러네요. 네, 네. 모스크바 시내의 모든 연방보안국 건물에 비상 경계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미국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됐다는 그런 소식을 전했고요. 이제 상원의 결정만 남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안이 이제 최종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치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탄핵안이 하원에서 상원으로 넘어가는 시기를 놓고서도 좀 그 여야 간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기 때문에 뭐 어차피 가결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요. 그래서 공화당은 어떻게든 빨리 이 탄핵 정국을 끝내고 싶어하는 반면 민주당은 언제 이걸 상원으로 넘길지 밝히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사실상 좀 뭐 미루고 있다고 보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압박 카드로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 민주당의 특정 의원을 언급하면서 화를 내다가 또 한 차례 막말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소속 데비 딩겔 민주당 의원의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 극진한 예우 그리고 위로를 보냈었는데 그게 이 탄핵표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면서입니다. She calls me up and thank you so much. John would be so thrilled. He's looking down, he'd be so thrilled. Thank you so much, sir. I said, that's okay, don't worry about it. Maybe he's looking up, I don't know. 네, 무슨 표정이 너무 독특해가지고 근데 올려다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갔으면 네. 이렇게 내려다보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올려다본다는 건 땅 쪽, 땅 지하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졌다. 야. 막말이죠. 막말이네요. 예, 네. 일단 뭐 탄핵안 통과, 하원 통과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연일 이렇게 보신 것처럼 분노의 발을 연기까지 하면서 표정 연기까지 하면서 내뱉으니까 여당인 이 공화당 내에서도조차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이 미 정치 전문 매체죠 폴리티코 기사인데 부제가 트위터는 적게, 미소는 많이.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상원의 이 탄핵 심판을 진행할 이 공화당 의원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글 좀 자제시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전한 거죠. 이 공화당 의원들이 말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않는 게 최상이지만 그가 내 조언에 귀를 기울일지는 의문이다 이런 발언도 있었답니다. 아,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청와대에서 있었던 아까 잠깐 시작할 때 잠깐 영상은 나왔는데요. 사랑의 열매 전달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이 청와대 본관에서 네. 사랑의 열매 전달식 행사가 있었는데요. 네. 배우 겸 가수 수지 씨가 왔습니다. 그래서요. 끝이에요, 그게? 수지 씨가 왔습니다. 근데 뭐 청와대 출입 기자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오늘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그냥 신반장이 좀 설명해요. 네, 제가 네. 이어서 좀 설명해드리면 오늘 수지 씨 그리고 또 배우 정보석 씨가 참석한 가운데 네. 청와대에서 사랑의 열매 행사가 있었습니다. 정보석 씨도 아주 오랜만에 듣던 요즘 TV에 많이 나오나요? 드라마? 나오지 그래요? 않을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고반장뿐만 아니라 뭐 문 대통령도 좀 수지 씨 팬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뭐 배지를 직접 달아주는 모습이 있는데 문 대통령 표정이 굉장히 일단 밝았고 또 이제 사랑의 열매 모형을 들다가 지금 이렇게 모형을 전달을 받고 들다가 네, 정보석 씨가 전달하는 거죠 지금. 했는데 뭐 아무래도 조금 뭐 긴장을 했는지 저걸 이렇게 살짝 떨어뜨리는 그러네요. 저런 네네. 해프닝이 또 있었습니다. 보통 긴장을 하면 저런 네. 일이 있잖아요. 아무튼 이런 네. 해프닝이 있었고 네. 자, 문 대통령 수지 씨에게 이 세월호나 강원도 산불 때도 기부를 하셨다고 들었다 이렇게 감사를 표했고 또 배우 정보석 씨에게는 또 부부가 1억 원 이상을 기부했다 그런 기부자로서 더 아름답게 느껴진다 네. 이런 스타들의 선행이 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맞아요. 기부 소식 들은 것 같아요. 전에 네. 한번 뉴스로 본 것 같고요. 지금 네. 보니까 국장 가슴에 사랑의 열매가 없는데 내 이름은 수지가 아닌데 제가 대신 달아드릴까요? 아니면 신반장 아니 제가 매년 달아요. 올라가요. 아니 네. 제가 매년 단다니까요. 매년 다는데 일단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아, 나중에 얘기합시다. 네. 아유, 최 반장 때문에 큰일 났네. 자,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북미 접촉 무산된 듯 비건 곧 워싱턴행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뜬금없는 대목에서 튀어나오니까 아주 당황스러워요, 고 반장. 그렇죠? 고 반장도 그렇죠. 동기지만 좀 이해 안 가죠. 창피합니다. 네, 창피하죠. 자, 할게요. 최윤희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임명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곧바로 문체부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죠. 체육인으로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체육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한 보은 인사라는 비판도 내놨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최 반장이 저렇게 애드립을 칠 때마다 저희를 비춰주고 있는 이 카메라 감독님들의 표정을 보거든요. 에이씨, 약간 이런 표정을 제가 이렇게 짓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1991년 6월 7일 학교를 제가 가는데 근처 이 편의점 신문 가판대에서 스포츠 신문 일면에 이게 조금 화소가 좀 떨어져서 그러는데 충격 특종이라고 돼 있습니다. 충격 특종. 최윤희 류현상 극비 결혼. 일면 기사가 딱 있더라고요. 정말 학교 가다가 엄청난 쇼크를 받았죠. 학교 가니까 애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선생님들, 특히 어떤 남자 선생님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유현상 막 하면서 막 화내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무려 13살 차이. 지금도 이 나이 차이면 이러는데 30년 전에 그랬으니까 이게 당신 그 미혼 남성들에게 용서가 됐겠습니까? 자, 어제도 저희가 이제 최윤희 차관 소개하면서 지금으로 치면 뭐 김연아 선수급이다 하니까 에이 무슨 하시던데요. 못 믿으시겠으면 이 최고의 주가를 올리던 아시안게임 수영 5관왕 이듬해 1987년 CF 이 청춘 스타들만 찍는다는 그 라라라라라 그거 한번 보시죠. 몸으로 느껴져요. 몸은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흘린 땀은 무엇으로 보충될까? 몸으로 느끼세요. 자, 이 최윤희 차관의 부군 유현상 씨. 많은 분들이 트로트 가수 혹은 예능인으로 알고 계시지만 우리나라 헤비메탈의 시조세였죠. 그룹 백두산의 리더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메탈에 좀 심취했던 나머지 정말 좋아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트로트 가수로 변신을 하더니 반짝이 옷을 입고 나와서 이 노래를 부르지 뭡니까? 여차야 여차야 너는 아직 모르지 울고 있구나 여차야 약해지면 안 돼. 자, 아무튼 이 두 사람 이 최윤희 차관 집안의 반대 당연히 반대했겠죠. 그러니까 도둑 결혼을 한 겁니다. 경기 남양주의 봉선사라는 사찰에서 스님을 이렇게 주례 선생님으로 세워가지고 식을 올린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현상 씨 많은 이 결혼 이후에 엄청난 구설에 시달렸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남자들이 소문을 냈나 봐요. 그 소문을 납치했다고. 최윤희 씨를 좋아하시는 많은 남자분들이 인어공주가 그럴 수 없다. 진짜 납치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납치하신 거 아니에요? 네. 만날 때 제 아내가 제 꿈을 매일 꿨답니다. 그건 또 무슨 얘기죠? 아니 연애할 때 이상하게 꿈을 꾸면 남편이 매번 나타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일 꿈을 꾼 거 보면 제 아내가 마음에 있었던 아니 근데 저희 남편이 이게 인연이래요.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럼 언제 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납치는 아니었지만 세뇌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최윤희 차관 세종청사에 이렇게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이 차관은요, 문체부 2차관은 체육 그리고 관광 분야를 맡게 되죠. 이 체육인 출신답게 이 취임사에서 체육 현장의 요구가 정책 입안 또 추진으로 연결되도록 힘쓰겠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최 차관 임명을 둘러싼 분위기 솔직히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체육계에서는 뭐 정말 오랜만에 현장 체육인 출신 차관이 나왔다면서 환영을 하고 있는데 반면 야당에서는 이거는 그냥 대놓고 노골적인 낙하산 인사다 비판합니다. 지난해 7월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인 한국 체육산업개발 이 첫 여성 대표를 취임할 때부터 그랬죠. 특히 야당은 최 차관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자녀 조기 유학을 위해서 미국에서 쭉 살다가 왔음에도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 바로 2017년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 선언에 동참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2017년 대선 당시 체육인 200여 명을 대표해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했던 체육계 친문행동 대장이었습니다. 파격적 인사가 아닌 파벌적 인사일 뿐입니다. 자, 다음 소식 가보죠. 진보 논객 진중권 동양대 교수 어제 SNS에 사직서를 올렸더군요. 자,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미리 써놨던 사직서를 학교에 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사직서를 쓴 날짜가 2019년 9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장관에 임명했던 그 다음 날이죠. 동양대 측도 일단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던데 그러면 진전 교수겠네요. 자, 진전 교수. 그러면서 또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일본 말이죠. 이 영화 대사를 인용하면서 심경을 저렇게 밝힌 겁니다. 자, 전 이 얘기 듣자마자 이분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소설가 공기영 씨 말이죠. 자, 진전 교수 사표 소식을 전한 언론 기사를 저렇게 공유하면서 명분도 없고 정의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교훈도 없이 라고 한 겁니다. 좋은 얘기는 아니겠죠?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며칠 전 당 총선 기획단으로부터 공개적으로 험지 출마 요구를 받았죠. 그때도 발끈했는데 오늘도 발끈했습니다. 마음대로 해보라면서 황교안 대표 이 주변에 친박 측근들 겨냥해서 말이죠. 이렇게요. 탄핵 전당 메시저 작당을 해갖고 내 공천 배제를 운운하다니 난 총선이 아니라 대선을 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지셔도 이차는 갑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를 콕 찍어서 자꾸 이렇게 험지로 밀어내보내는 건 이 탄핵 잔당들, 그러니까 친박 잔당들이 황 대표의 경쟁자인 나를 제거하려는 음험한 술책이다 라면서 지금 현 상황을 인식하고 있더군요. 한국당도 상황이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한국당 소식부터 좀 짚어보면요. 황교안 대표가 주도하는 국회 장외투쟁. 오늘로 이제 닷새째였는데 사실 이제 초반만 해도 당의 결집력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됐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화되면서 또 여야의 좀 비판도 많고 또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투쟁 동력을 거꾸로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도 일단은 당의 대다수 의견은 패스트트랙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다라는 점에는 그래도 동의를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국회 바깥에는 한국당 당원도 있지만 흔히 말하는 극우 단체들의 집회도 매일같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쪽에서 운영하는 무대 차량이 있는데 아직 황 대표가 직접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집회를 할 때마다 그쪽의 인력들이 한국당 쪽에 섞이는 건 좀 분명해 보입니다. 당내에서 그런 점을 좀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경 투쟁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방법론에 대해서 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는 거군요. 사실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총선이잖아요. 벌써 이제 예비 후보 등록도 시작됐고 결국은 지금 이런 강경 투쟁 방식이 총선에 도움이 되냐 되지 않느냐.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은 그런 데 관심이 제일 많이 갈 텐데 수도권 의원들이 특히 좌불안석이라면서요. 네, 그동안 한국당이 추구해왔던 점잖은 보수의 투쟁 방식과는 결이 달라졌다 이런 비판, 또 극우 세력이 합류해 벌어지는 강경 집회로 인해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같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무게를 둬야 할 이런 사안들이 장외 투쟁에 가려서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이런 여론이 공론화되지 못하는 건 곧 닥칠 공천 걱정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런 당 분위기 때문일지 모르겠는데 어제 한국당 미디어 특위 박성중 위원장이 한국당과 관련한 편파 왜곡 보도를 하는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해서 이른바 삼진 아웃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불이익을 주겠다 네. 그런 뜻인데요. 이 박성중 위원장 이렇게 말합니다.
좌편향으로 기울어진 미디어 환경을 바로 세우기 위해 불공정 보도가 반복되면 1, 2차 사전 경고를 한 다음 3차에는 당 출입 금지 같은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당 안팎에서는 당장 이번 국회 집회 사태와 관련해선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언론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길들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미리 좀 본보기를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언론사를 아예 콕 집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양 반장. 예, 그렇습니다. MBC를 따로 거론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운영하는 어떤 뭡니까 모니터링 팀에 따르면 TV, 라디오를 가리지 않고 MBC는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인 걸로 확인을 했다라면서 방송 공정성, 중립성을 훼손하는 공영방송의 책임을 망각한 행동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미디어 특위 내에서는 MBC가 삼진 아웃제, 방금 소개해드린 이 삼진 아웃제의 첫 번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도 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자신들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당장 일례로요. 이게 단순히 어떤 진보 보수 언론의 문제가 아니고 조선일보도 보니까 어제 이 한국당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도를 넘었다라는 제목을 달아서 사실상 비판 기사를 내기도 했더라고요. 네, 관련해서 이런 보도도 많이 나왔는데 보수 유튜버들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취재를 허용해달라 이런 요구도 공식적으로 했죠. 네, 어제 오후에 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 또 박대출, 민경욱 언론인 출신 의원들이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찾아갔습니다. 현재 국회 사무처가 등록 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 유튜버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걸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우파 유튜버들에 대한 출입 가능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그 영상이 있는데요. 잠깐 보고 가시죠. 그 유튜브 방송하는 그분들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분들을 방해하고 그분들과 트러블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좌파 그 유튜버들 그분들은 통제해 주세요. 지금 유튜버에게 상시 취재증을 주지는 않으시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 편법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다 여기 국회 그렇게 출입증을 주고 취재를 허용하는 게 과연 이 국회의 여러 가지 질서를 지키고 하는 다가 아니더라. 네,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리고 아까 이제 삼진 아웃제 관련해서요. 박완수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오늘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미디어 특위의 자체 판단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론 보도가 불공정한 건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 미디어 특위 아까 박성중 위원장이 이제 주도적으로 어제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미디어 특위의 자체 판단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제 미디어 특위에서 건의를 하면은 그때 이제 당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은 이제 미디어 특위 차원의 문제다라는 그런 얘기였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오늘 오후에 들어온 속보라고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상당히 이제 파장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옛 광주 교도소 부지에서 시신 수십 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 대행이 현지에 내려가서 확인 중이고요. 조사를 지휘하고도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몇 번의 발굴 작업이 있었는데 찾지는 못했잖아요. 네, 2017년 11월부터였는데요. 옛 광주교도소 북측 담장 등 5곳을 발굴을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제보자 기억이 부정확한 데다가 당시 지형이 지금은 개발 사업 등으로 변화된 탓이었습니다. 어제 옛 광주교도소 부진의 무연고 모지 개장 작업 도중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유골 40여 구가 발굴이 됐다고 하는 건데요. 이곳은 법무부가 솔로몬 로우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이 대상 부지로 이 무연고자 공동묘지가 일부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그동안 5.18 당시 안매장된 행방불명자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특히 이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건데 아직은 5.18 민주화 운동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단언을 할 수는 없는 사안인 거죠. 네, 신원미상 유골이 발굴된 무연분묘는 교도소 안에서 사망했으나 가족이나 연고가 없는 사람들을 매장한 곳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들 무연고 사망자는 신원 표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해당 표식이 없는 유골로 확인이 되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안매장된 행방불명자일 여지는 있습니다. 5.18 단체 관계자 역시 5.18 당시 안매장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본다면서도 행불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비교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김호수 법무장관 권한대행이죠.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소개를 하면요, 들어온 소식을 소개하면은 관리하지 않는 유골 40여 구가 발견됐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국방부, 국과수 등과 협조해서 어떤 연유로 이곳에 묻히게 됐는지를 확인하고 나중에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법무장관 대행이 직접 조사를 지휘하고요.
아무튼 5.18과의 관련성 집중적으로 이제 좀 조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일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옛 광주교도소 부지서 6월 40여 구 발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고발 사건 관련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전 시장의 공약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산되고 또 송철호 현 시장의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 정부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 차원으로 보입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수사 내용, 속보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검찰이 오늘 울산 지방선거 개입 고발 사건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심사과, 그리고 KDI는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그 대상인데요. 그러니까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예비타당성 조사, 소위 예타라고 불리는 게 뭐냐면요. 선심성 사업에 따른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이 대규모 사업에 대해 경제성, 또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타에서 탈락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고요. 반대로 이게 면제가 되면 예산을 따내는 건 물론이고 사업을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재임 시절 산재병원의 어머니라는 의미로 산재모병원을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울산이 노동자의 도시라고 불리면서도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이 공공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특화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취지였는데요. 김 전 시장이 지방선거에서도 내걸었던 공약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 직전이었던 지난해 5월 예타에서 탈락합니다. 반면 경쟁자였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공약은 공공병원이었는데요. 올 1월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산업도시인 울산에 산재 전문 공공병원을 설치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확정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재 전문 공공병원, 김 전 시장이 추진했던 산재모병원과는 취지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이 7개월여 만에 정반대의 예타 결과가 나온 건데요.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울산시장이 김기현에서 송철호로 바뀐 거겠죠. 송 시장은 지난 6월 공공병원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민선 6기, 그러니까 김기현 전 시장에서 예타 통과에 실패한 산재모병원보다 규모가 확대가 됐다. 이 공공보건의료 기능이 보완된 형태로 예타가 면제됐다라고 밝혔는데요. 김기현 전 시장이 추진했던 이 병원보다 더 규모가 커졌음에도 건립이 가시화됐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자, 검찰 조사를 받고 온 김 전 시장, 이 검찰이 확보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 이 자신이 추진했던 산재모병원 관련 메모가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산재모병을 좌초시키는 것이 조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울산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료시설의 확충이라고 하는 이슈를 좌초시켜서 선거에 이용하겠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적 분노를 저는 참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후보가 첫 출발하는 스타트하는 날, 그날 바로 예타를 탈락시켰습니다. 자, 방금 말한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은요, 두 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도 이걸 봤다고 합니다. 수첩엔 문재인 대통령과 자신의 관계가 많이 적혀 있었는데 좋지 않은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내가 얼마나 미운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임동호가 좀 밉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걸 대통령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내용이 맞다, 그르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경선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청와대로부터 일본 영사나 공기업 사장 등의 자리를 제안받았다라는 의혹에 대해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부인을 했고요. 민주당 최고위원이 됐을 무렵인 2017년 7월 이 친구인 임종석, 한병도, 김경수 등과의 술자리에서 가볍게 자리 얘기가 오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엔 당청 회동도 있었는데요. 당 지도부였던 임 전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 가까이에서 이렇게 참석을 했고 환담을 나눴는데요. 사진도 방금 보신 것처럼 찍었습니다. 임 전 최고위원은 고속도로 등 울산의 주요 현안을 전달했고 또 울산 지역 인재를 발탁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나서 임종석 비서실장, 친구라고 했었죠. 임 비서실장이 너부터 갈 생각을 하라, 라면서 자리를 고민해보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논의가 11월까지 이어졌고 임 전 최고위원이 울산시장에 도전키로 하면서 이건 없던 일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민주당도 불출마를 종용하는 건 있을 수가 없고 공직을 논의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공직 출마를 하냐 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인사를 해야 될 사안에서 이 사람이 그런 이 적임자가 생각해서 하는 인사의 한 과정이지 그게 무슨 불법이거나 이러지는 않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말이죠.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엔 당내 경선에서는 송철호가 임동호보다 불리하다라는 취지의 내용도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김기현 전 시장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이상하게 느꼈죠. 원래 그 광역단체장 후보를 정하는 것은 민주당의 경우에 경선이 원칙이고 임동호 씨 그분이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도 하고 또 그 지명직 최고위원도 하면서 그 민주당의 오랜 어찌 보면 민주당으로서 가장 큰 공신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절 민주당이 지역에서 기반이 없던 시절부터 정말 열심히 민주당으로서 역할을 해왔던 그런 그 임동호 씨 같은 분이 그냥 경선조차 치르지 못하고 배제되었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송 시장은 8번의 선거를 그동안 치르는 과정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무소속 등으로 옮겨 다녔기 때문에 이 민주당 당원들의 표심을 잡기 어렵지만 이 꾸준히 민주당에서 활동한 임 전 최고위원이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만큼 송 시장이 경선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민주당 입장에선 송 시장이 본선 경쟁력이 더 높았기 때문에 단수 공천을 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심이 곧 송심이다. 문심이 송철호 후보에게 있다라는 것을 저 당대표가 울산 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당은 당청이 이 대통령의 친구의 당선을 위해 경선 경쟁자들을 회유, 압박한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그리고 송철호 울산시장 등 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오늘 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검찰 선거 개입 관련 기재부 KDI 압수수색입니다. 네, 검찰이 오늘 기재부 등을 압수수색했죠. 하명 수사 의혹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이제 벌어진 압수수색이고요.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분위기면 틀림없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약이 무산되는 과정에 뭔가 좀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수사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네,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 제2부 울산 지방선거 개입 고발 사건 등 사건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인 5월 정부는 김기현 전 시장의 공약이었던 산재 모 병원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건립을 무산시켰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검찰이 확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 수첩에는 송철호 캠프 쪽 인사들이 청와대 관계자들과 접촉을 하면서 공공병원 등 울산시의 선거 공약들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송 부시장도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재부는 당시 정치 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울산 산재 모병원 사업은 2013년 11월에 처음 예타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수차례 사업 변경을 거쳐서 2017년 9월 마지막으로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의 예타 보고서는 2018년 5월 23일 기재부에 전달이 됐고 이틀 뒤인 25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울산에 대형 병원이 많아서 추가 편익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아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하지만 김기현 시장의 주장은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개입해서 자신이 추진하던 공약을 무산시킨 것이다. 이런 거죠. 이제 김기현 전 시장의 주장은요. 그렇습니다. 네. 이 참고인 조사에서요, 이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을 봤다라고 밝힌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전한 바에 따르면 2017년 그 하반기부터 지난해 지방선거 전까지 여러 이 선거 전략이 거기 담겨 있었던 걸로 보인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김 전 시장은 2017년 10월 메모에 산재 병원을 자초시키는 게 좋음이라고 적혀 있었고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송철호 시장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보다 불리하다 이런 내용도 봤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김기현 전 시장은 또 이 송부 시장이 청와대에 제보한 문건과 또 청와대가 경찰청에 하달한 이 첩보 문건을 봤는데 문장, 형식, 내용 완전히 다르다면서 이거는 청와대에서 고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대조해서 봤습니다. 이건 송병기 씨 올렸다는 것이라는 거고 이거는 청와대에서 내려보라는 것인데 그걸 보면서 내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걸 정확하게 비교해서 봤습니다. 달라도 그냥 다른 게 100% 다릅니다. 조경 사업을 뭐 쪼개기를 해가지고 뭐 두세 개 업체를 몰아줬다는 게 송병기 보고서에는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내린 보고서에서 없어졌고 그리고 관련 무슨 아파트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뭐 또 저희 주변 사람들이 그 허가에 뭐 관련됐다 이거는 없었던 것이 또 만들어져 있었고 그랬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이제 관련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특히 이제 공정수사특위에서 그런 주장을 했잖아요. 오늘 최고위의 결정이 정확하게 어떤 거라고요? 네, 뭐 관련 특위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입장을 밝혔었는데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는요. 검찰의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 특검을 추진하기로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 이 검찰 수사가 특정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김기현 전 시장의 비리 사건에 대해 원점에서 재수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또 고래고기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찰이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 내부적으로 특검 추진은 준비는 하지만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동시에 민주당은 뭐 패스트트랙 수사 등 검찰의 선택적인 수사를 재차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자녀 입시 특혜 의혹 등에 대한 7건의 고발에 대해 고발 3개월이 지나도록 압수수색 한 차례도 안 하고 피고발인이나 참고인 조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입시 비리 의혹 수사를 위해 대대적으로 수사하던 검찰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앞에서는 왜 멈춰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뭐 오늘 민주당 최고위가 일단 보류 결정은 내렸지만요. 앞으로 지금 이제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그러기 때문에요. 다시 이제 특검 추진할 가능성은 좀 남아 있는 거고요.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연일 제기하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그러니까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죠.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장관 등 총 8명입니다. 한국당은 이들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민주당 내 경선 경쟁자들을 회유하고 또 압박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오늘 상황인 거죠? 오늘 네, 고발한 그렇습니다. 거죠? 네. 임 전 실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또 임 전 실장과 이호철 전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은 심규명 변호사에게 이 당내 경선 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한국당은 이들이 경선 포기 대가로 일본 내 총영사 등 공직을 제한한 건 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후보자 매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공직을 제한하면서 사퇴를 종용했고 그 이후에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서 청와대와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총괄 지원을 했으며 심지어 상대당 경쟁 후보인 김기현 전 시장을 하명 수사를 통해서 완전히 비위 정치인으로 낙인 찍는 하명 수사에 이르기까지 울산시장 선거의 전체를 권력의 핵심부에서 총괄적으로 선거 개입을 했다. 이것은 충격적이고 민주주의 파괴와 헌정 질서 유린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한국당의 검찰 고발이 오늘 이뤄졌고요. 어제 저희가 이제 정경심 교수의 재판 관련한 얘기를 했잖아요. 뭐 정말 재판부와 검찰이 그 검사가 이제 고성을 주고받는 정말 저도 예전에 이제 검찰 오래 출입했는데 법원도 처음 듣는 그런 사례예요. 아무튼 이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정경심 교수 재판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표창장 위조한 혐의에 대해서 2번 기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재판부에서 2건을 다 심리하기로 결정이 됐다면서요. 네, 앞서 검찰이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담아서 새롭게 이 정 교수를 기소했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병합 신청을 고려해서 관련 예규에 따랐다면서 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다시 기소한 사건을 기존 재판부인 형사합의 25부에 배당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한 사건에 대한 2개의 재판이 한 곳의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다만 재판부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이중 기소가 된 건 아닙니다. 향후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하는 증거는 한 사건의 공소사실만 뒷받침하기 때문에 앞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어제 검사와 재판부 간에 뭐 고성을 주고받는 그런 논란도 사실 이제 공소장 변경이 그 전 재판에서 불어된 게 하나의 이유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뭐 지난 10일 그 있었던 그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 검찰이 그때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 재판부 결정이 이게 좀 부당하다 이렇게 10여 분 정도 항의를 한 거죠. 그 과정에서 재판장이 당신네 그럼 퇴장시킬 수 있다. 나중에 선고 나면 정 억울하면 그때 가서 항소하라 이러면서 막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법원의 이 공판 조서에는 검찰 측 의견을 별 의견 없는 진술이다. 뭐 이렇게 단 몇 글자만 딱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걸 검찰이 알고 나서 어제 공판에서 이 법원의 조서 누락 이거를 막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또 송인권 부장판사는 그럼 모든 내용을 조서에 어떻게 담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의견을 사실상 좀 묵살하는 듯이 얘기를 했고 또 이것이 어떻게 뭐 공정성 논란 뭐 이렇게 좀 논란이 커질 뭐 분위기가 되니까 나중에 검찰이 제기한 부분 그럼 수정하겠다 이렇게 또 밝힌 거죠. 자, 일단 뭐 검찰은 수정하겠다고 한 그 수정된 조서의 반영 내용을 보고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면 또 뭐 더 강력한 조치 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은 재판부가 조서를 뭐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건 공문서 위조에 해당될 수 있다라면서 이 재판장이 송인권 부장판사가 정치적으로 편향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송인권 판사는 심지어 지난 9일에는 검찰이 시간을 끌면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보석 운운하는 등 매우 편파적이고 이례적인 재판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송인권 판사가 이처럼 판사의 길 거부하고 피고인의 대변인을 자처한 것이라면 송인권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라는 여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한국당 황교안 대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이번 선거농단 게이트는 뭐 공작선거의 완결판이라면서 이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부정선거다라고 뭐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국정농단을 덮으려는 게 지금 한국당이 막으려는 공수처법이고 또 그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게 이 공직선거법이라면서 선거법을 막아내면 공수처법을 막을 수 있다라면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까 저희가 이제 몇 번 이제 속보로 전했는데요.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수십여 구의 유골이 발견됐다는 그런 속보를 저희가 전했잖아요. 정치보의 시작 직전에 이제 들어온 그런 속보인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이게 상당히 어디로 파장이 번질지 이제 모르는 그런 또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인된 거는 무연고 묘지 개장 작업을 하면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유골 40여 구를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발견했다는 것까지는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김호수 법무장관 대행이 직접 조사를 지휘하면서 현장에서 얘기한 발언 내용도 아까 저희 소개를 했죠. 앞으로 이제 DNA 분석이라든지 국가수 분석 등을 통해서 신원 확인 작업을 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의 정말 미완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내년이면은 40주년을 맞는데 이제 5.18 민주화 운동 미완의 과제가 이제 행방불명자를 찾는 건데 2년 전에 옛 광주교도소를 비롯해서요. 뭐 광주 천변 자전거 길이라든지 약 50일간을 발굴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발견이 이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5.18 단체는 물론 법무부도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2017년 11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전에 이제 관련자 진술 등에서 내용 등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요. 2017년 11월 6일
그 약도에 표시된 교도소 북쪽 담장 주변부터 쭉 발굴 조사를 했대요. 당시에는 이제 광주교도소가 이제 이미 이전한 상태여서 조사가 가능했는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과제로 남아있던 상황에서 아무튼 이제 옛 광주교도소 부근에서 이제 확인되지 않은 이제 유골 40여 구가 발견됐다는 그런 속보가 오늘 오후에 이제 들어왔고요. 앞으로 이제 관련한 속보들이 계속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서 한 번 더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기재부 KDI 압수수색, 민주당 특검 추진 보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금요일 미리 보는 내일이 아니네요. 그 복국장의 60초 내일 아닙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 한돌과의 맞대결에서 지금 1승 1패를 기록 중이죠. 내일 이세돌 구단의 고향인 전남 신안에서 마지막 대결이 펼쳐집니다. 이번에는 이세돌 구단이 다시 2점을 먼저 두고 대국을 합니다. 또 자유한국당이 내일 울산에서 장애 집회를 열고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울산은 저희가 조금 전에 밝혔던 대로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의 핵심 지역이죠. 일요일인 22일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무역장관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이 낀 회동이긴 하지만요. 일본 수출 규제 이후 한일 간 장관급 만남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나올 수 있고 또 당연히 주목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소식이 있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촉진시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리커창 총리도 만납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아니에요. 네,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네. 자.